이래서 갈게요. 삼별초 갑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별초란 분사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네. 자별초, 우별초, 신이군 세 개를 합쳐서 삼별초라 불러요. 원래 삼별초가 만들기 전 단계가 야별초가 있었어요. 이게 밤야자예요. 밤야자. 고래수도 개성, 즉 개경에 밤손님이 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방범의 목적, 우리 경찰들이 방범 순찰하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 야별초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밤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경의 동쪽, 서쪽에, 그 다음에 몽골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애들이 다시 고려라는 나라로 탈출해서 도망쳐 온 애들이 있어요. 얘들만 별도로 모아서 신이군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삼별초라 부르고요. 이건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거예요. 사병 집단이에요. 사병 집단인데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네. 사병 집단이 국가의 일. 즉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들어오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지. 생각해봐. 선생님이 군사 10,000명을 키웠어. 사병 집단을. 근데 내가 권력을 갖게 됐어. 그런데 경찰처럼 국가 공권력을 이제 써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야. 이걸 삼별초, 별초 집단이라고 불러요. 뒤에 보면 또 마별초라고 나오죠. 마별초는 말을 탄 의장대들이야. 어떤 의식이 있을 때 말을 타는 의장대. 또 그 뒤에 그 별초 집단이 두세 개가 더 나옵니다. 그러면 사별초, 오별초, 육별초가 되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걸 싫어해. 그냥 삼별초는 고위 명사로처럼 만들고 마별초, 무슨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나열시키려고 하는 습관들이 좀 남아있어요. 자, 삼별초 갑니다. 자, 배경 항쟁의 기록입니다. 고려정부의 개경한도 배중선이 승하원을 왕으로 추대하여 반몽 무인 정권을 수립, 배중선이 진도의 용장성을 쌓고 왕궁을 재현하고 예규문서를 일본에 보내서 어떤 전통성을 보존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이 삼별초 집단은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종이 있죠. 아까 원종하면 누가 만났죠? 세족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과 만났죠. 훗날 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죽고 난 다음에 묘호가 세조. 자, 우리 이제 항복했잖아요. 항복하면 강화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화도에 있는 궁궐을 불지르는 조건으로. 이걸 강화도에 현재 궁궐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원나라 관리가 가서 확인합니다. 불태우는 궁궐을 갖다가. 그래서 보건공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의 관광 수비를 좀 올리려면 고려 궁궐을 다시 중건해야 된다고. 우리 경복궁 중건하듯 공사해야 한다고. 대신 어떻게 비용이 장난하게 들어가겠지. 인천광역시에서 돈을 내주면 참 좋을 텐데 인천광역시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게 안 돼. 인천 살림살이로 궁궐 짓기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뚝딱뚝딱 하루아침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콘크리트 그냥 탁 발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 전통 한옥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쓰겠어요. 왜? 이것도 되게 뜻있는 일 같아요. 나를 국회로 보내봐. 내가 이거 할게. 능력되면 가세요지.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밀어주겠어요. 그죠? 지역구도 틀리고, 그죠? 봐요. 원종과 쿠빌라이가 서로 손을 잡았고 결국 원종은 항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경으로 환도해야 됩니다. 이때 삼별초를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이때 조정에서 이게 약속됐어요. 삼별초를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삼별초가 있다 쳐봐. 그러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 데려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군사에 관련된 테스트, 실기 테스트를 통해서 반은 데려가고 반은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별초가 반 이상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니 나를 군인을 만들어 써먹을 방법 써먹었는데 다시 무슨 군사훈련을 테스트해서 적임자인지 부적격자인지 판단해서 어떤 사람은 쓰고 채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이 반대 세력들이 등장했다고. 그 반대 세력들이 여기에 강화도에서 남아있다고. 이걸 삼별초의 항쟁이라 부른다고. 누구 입장에 삼별초 항쟁이야? 삼별초 입장에서 항쟁이잖아. 몽골에 항쟁한 거잖아. 그죠? 근데 몽골과 고려라는 나라가 여몽연합군이 만든 여몽은 뭐로 보는 거야? 항쟁이 아니라 반란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에 따라서 삼별초의 항쟁이 될 수도 있고 반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웃기는 것은 훗날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해서 와. 더 쉽게 얘기하면 어제까지 강화도에서 같이 한솥밥 먹었던 동료들이야. 군 동료들이야. 근데 반은 개개 가서 어느 나라들하고 손잡고 와서 강화도에 와서 배 타고 와서 기존에 훈련받았던 같이 동료였던 삼별초 죽이러 온다는 얘기지. 되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한솥밥만 먹었던 군 동료들을 죽여야 된다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전력상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삼별초에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미리 배를 만들었어요. 그 대비해서. 그래서 진도까지 튀는 거야. 진도까지 또 내려옵니다. 진도에 내려올 때 다시 나머지 병력을 김통전이 끌고 제주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요걸 또 우리는 삼별초의 항쟁이다 통상 얘기해요. 요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시대를 물어봐요. 이거 연도 암기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70년부터 73년이에요. 삼별초 항쟁 시기는. 선후관계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삼별초 항쟁 시기예요. 자, 제일 밑에 박스 봐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배경. 고려 정부는 개경 한도를 결정하게 됐고 배중손이 승하온, 온이라는 것은 왕온이라는 거다. 왕온. 뭐 누구의 아들이네, 누구의 조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왕실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실 사람이 왕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진도까지 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승하오라는 말은 후작에 부응해졌다. 즉 왕자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후작에 자기를 봉해줬다. 승하오는 의미가 없어요. 왕온이라 보시면 돼. 왕온을 왕으로 추대 반명부인정 꼴수렵했다. 배중선은 진도의 용장성을 쌓았고 진도 밑줄 용장성 밑줄 그렇습니다. 용장성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언덕 위에다가 궁궐을 지었어요. 강화도 봐봐요. 언덕 위에 궁궐 지어놨어요. 개성 궁궐 봐봐요. 총악산 밑에다가 궁궐 지었어요. 자, 언덕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한 채는 몰라. 두 채, 세 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 웅장해져요. 스케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짓지 않더라도 계단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든 생각해봐. 이렇게. 되게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게 보인다고. 이게 고려 궁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다 집을 짓는 특징이 뭘 이렇게 언덕 위에 지을까? 이 궁궐이, 내가 지은 궁궐이 우리 고려의 정통성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거기 들어있어요. 용장성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기문서를 보여서 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왕온은 홍다구에게 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주와 전주를 공격하여 연합군에 피하게 된 나주와 전주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내용 중 하나가 이거 있습니다. 자, 이게 진도예요. 진도라 쳐봐요, 이거. 진도라는 섬에 왔어요. 물론 큰 섬이에요.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은 농경도 하지만 어로가 되게 많아요. 고기 잡아서 생활하고 고기 팔아서 곡식값 바꿔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서 생산된 양은 기존에 진도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정도 분량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10,000명 이상의 삼별초 집단이 오게 되면 그만큼 군량미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군량미를 어떻게 보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육지로 나가야 되겠지. 육지로 나갑니다. 여기 나주평야 갑니다. 여기 좀 가면 어떻게 전주평야 나옵니다. 즉 김해평야를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의 곡창 지역 나주하고 전주 지역에 가서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삼별초 집단이 상당수 빠져나온다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뭐가 있을까? 이게 정보가 얘들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지. 이 정보가. 봐, 그러면 여기 한 군데 군사를 다 모아놓으니 전투력이 되게 강한
병력이 남아있을 텐데 분산되면 될수록 이건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배를 이용해서 진도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주, 전주, 진도 동시에 공격을 받아서 결국 진도가 무너지게 돼요. 됐죠? 네. 페이지 넘겨갑니다. 제도국에 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원 연합군의 일본원전 갑니다. 1차, 2차 충렬랑 밑으로 씁니다. 충렬랑이 총 책임자로 가게 됩니다. 충렬랑이 총 책임자로 갑니다. 1차는 둔전 경략사, 2차는 정동행성까지 밑으로 씁니다. 둔전 경략사, 정동행성 둘 다 태풍 만나서 실패합니다. 유일하게 원나라가 세계 정복을 꿈꾸지만 일본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영토상실, 쌍성총관부, 동료부, 탄당군 세 개를 묶어서 들표. 이걸 일명 뭐라 그러죠? 직속령이야. 원나라 관리가 직접 우리 땅을 지배하는 거야. 오른쪽 지도 봐, 이치 봐. 쌍성총관부. 저기 하주지역이라고 써있지. 하주영, 여기 이성계 고향이야, 선아. 저거라고. 쌍성총관부가 설치됐던 이 지역과 관련 역사 사실 옳은 거 부르면 어떻게? 이성계 고향이야, 여기가. 저거 봐야 돼. 하주가 고려시대까지 하주야. 근데 조선 건국 이후에 우리 고향 마을이 영원히 흥해성색했다. 그래서 영국으로 바꾼 거야. 이성계의 고향이라서. 그래서 하주라 해도 이성계, 영이라도 이성계. 이해 가셨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잠깐 언급드렸죠. 우리가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한테 책봉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국호를 정해달라고 두 개를 문장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가 조선, 하나가 하주. 그 중국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국호를 정해주는 거야.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선택지를 여러분 좀 해주세요 보낸 거야. 그때 명나라가 야 니네는 그냥 조선을 해라. 무슨 니네 고향 마을을 갖다가 나라 이름을 쓰면 되겠어? 하주?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예전에 기자조선이 있어. 옛날에 자기 속국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명나라에.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된 거야. 까딱 잘못해서 우리 뭐야?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하주시대 공부할 뻔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농담이야. 조선이라는 국가가 정해질 때 이런 빼뿌리king 얘기하는 거야. 뒷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동행성, 개경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의 동령부, 제일하단부의 탐나총관부 이런 식의 원의 직종이 생겼다. 근데 가끔씩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직종령을 삼겠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원나라 딸랑이 세력들을 갖다가 친원파들이 얘기했다고. 이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속령 우리 고려의 모든 지역을 원나라의 직속령으로 요구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원나라 딸랑이 세력, 원나라 딸랑이들이. 이걸 거부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렇지, 이재현이 했다고. 명분을 뭐라 잡았죠? 그렇지, 이거 잡아야 돼. 절대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뭐라고 그랬지, 한자로? 불개토풍. 불개토풍. 고려의 풍습과 제도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줘야 된다. 누구와 누구의 약속? 우리나라의 원종과 쿠빌라이 칸과의 약속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 세조 구제 또는 오케이? 이 정도 알아야지. 공무원시험 이런 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고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원의 간섭 됐고요. 제일 밑에 갑니다. 관제 칭호 격하 갑니다. 원 간섭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중서, 무라성, 상서성 이거 보통 이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성이 오른쪽에 첨입으로 바뀌었다. 이걸 격하됐다고 불러요. 명칭이 격하 바뀐 게 아니라 격하 다운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중서, 문화성, 상성 요 원 간섭 이전에 좌측에 있는 것은 황제국에서 쓰는 명칭들이야. 앞으로 우리는 황제국의 명칭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건 제국이 됐을 때 쓰는 명칭들로 바뀐다는 뜻이지. 우선 우리 옛날에 그럼 다 황제국 명칭 썼나 봐요. 우리 황제국이 아닌데? 그렇지. 이걸 뭐라 부르지? 어?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오,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황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애들한테 내세운 게 예의왕래제. 야, 중국 애들아, 우리나라 왕이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황제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황제의 국에서 쓰는 용어들을 쓰는 이유는 예왕 내재 사상 때문에 그렇다. 6부 갑니다. 2부부터 공부까지.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사사로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공부는 폐지라고 적어놨어요. 공부는 폐지. 공부가 폐지됐습니다. 건축, 토목은 니네들 발전할 필요 없어. 고려 니네들 얘기하고 있어요.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이건 격하가 아니에요. 도병마사는 우리 독자 기구예요. 함정 파악이 딱 좋은 문제가 이겁니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칭. 계칭이라고 불러요. 격하가 아니라. 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 바뀐 것만 적어야 돼요. 적어 옆에다 격하가 아니고 계칭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격하는 격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계칭은 그냥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야. 중추원, 밀직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태정태서 문단사 할 때 건국자에게 조,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을 종 뒤에. 그런데 앞으로는 충땡왕으로 6명의 왕이 나타나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충렬왕, 뒤에 핵심은 왕자죠. 조종을 쓸 수 없고 이제 왕의 명칭을 써야 된다. 폐하가 전하로, 그 다음에 태자가 세자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상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원의 영향을 받은 관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방. 그 당시에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의 왕족과 귀족들은 취미 활동이 매사냥 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은 골프로 주말마다 골프 여행을 많이 가는데 똑같아. 밖에서 풀밭에 노는 것 같아. 골프나 매사냥 나가는 거야. 매사냥이 되게 인기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를 길러서 납품했다는 거야. 요구사항. 응방입니다. 원의 매를 생포 조달하는 기구로 응방이 설치돼 특권을 행사하는 피해가 심했다. 동노화. 뚫루게라는 단어인데 이걸 한자로 바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단어가 동노화입니다. 뜻 봅니다. 고려국의 왕족 및 귀족의 자제로서 몽골에 보내져 수기에, 수기는 경비 쓴다는 거야. 궁궐의 경비. 수기를 맡아보던 질자, 인질을 보낸 아들로 동노화로 표기하였습니다. 일종의 인질입니다. 부마국은 제일 선생님이 싫어하는 단어, 사이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왕자와 전해들의 공주가 결혼했을 때 우리나라가 사이가 되죠. 김서방, 이서방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를 부마국이라고 불렀다. 사이국가에 불렀다는 그런 게 어딨어. 고려면 고려고 원이면 원이잖아. 동등하잖아. 나라와 나라니까 동등하잖아. 근데 사이국가, 부마국이를 부르면 어떻게 해? 밑으로 보는 거잖아.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원나라 얘기하다 보면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네. 그때도 싫은 거 하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 게 소주가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원나라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지. 우리가 가끔 먹는 만두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란 얘기지. 다 원나라에 들어온 물건들이라는 얘기죠.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 있어요. 소주가 원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신 어떻게? 대신 수출하잖아요.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나라예요. 아까 우리 휴대폰 얘기했잖아요. 네, 휴대폰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개발해서 여기로 또 수출하는 것들 보면 소주 수출하는 나라니까 대단하지. 심양왕 제도 갑니다. 심양왕 제도도 좀 기분 나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좀 설명 좀 필요합니다. 내용 물어보는 거 없어요. 물어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시대를 물어보는 게 원 간섭기야. 자, 우리 고려라는 나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심양 지역이에요. 옛날에 놓으면 요동지방이라고. 여기도 우리나라예요. 고구려 땅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원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 지역을. 그 원나라가 심양의 왕을 하나 만들고 고려의 왕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려 사람 한 사람, 고려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두 개의 왕을 만들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명 EJ 정책이라는 거야. EJ 정책이란 서로 견제하면 권력을 다툼하게. 오랑캐는 오랑캐도 오랑캐. 이 지네들이 오랑캐면서 우리를 오랑캐로 본다는 거야. 오랑캐는 오랑캐를 통해 오랑캐를 제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심양왕 제도입니다. 약간 좀 기분 나쁘지? 일단 기분 나쁜 게 몇 번째가 뭐야? 전애들이 우리를 오랑캐로 본다는 얘기야. 우리가 저렇게 오랑캐를 요구했는데 쟤들이 우리도 오랑캐로 본다는 얘기죠.
입성책동. 부원 세력 중에서, 원나라 딸랑이 세력 중에서 고려를 없애고 원의 직할령으로 사는 입성책동을 주장하였다. 충선왕 이후에 삼리도 4차례가 있었다. 입성책동. 그거 본 사람 누구지? 이재현. 아까 했잖아. 이재현. 명분을 뭐로 잡았죠? 세조구제 또는 불개토풍. 조금 돼. 입성책동 밑에 이재현 같은 인사들이 거부했다. 무엇의 위반이다? 세조구제 위반이다. 순마소. 충렬왕 때 원의 주현 포도기관. 포도는 오늘날 경찰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 얘기하죠. 순마소. 만호부는 일본 정벌 2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만호부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설치된 게 만호부입니다. 보시면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유목민들이 군사를 갖다 배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중요도에 따라서 군사를 10,000명을 배치할 건지 1,000명을 배치할 건지 그 다음에 100명을 배치할 건지. 일본 원정 2차 정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해안과 서해안에 설치한 게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다. 시기가 중요해. 만호부, 천호부, 백호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원정 2차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군사 주둔지로 삼았다. 다루가치, 내정간섭, 그 다음에 곡물진수 등을 감독하였다. 일종의 스파이들이죠, 다루가치들. 지금도 이 치자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몽골어에서 파생돼서 지금도 쓰고 있죠.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없어져야죠, 그죠? 동네 가끔 지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네가 그러면 양땡땡이야? 아닌데요? 거기 끄덕이죠. 동의해야 돼. 그래 본인 양땡땡이 아닐 수 있어. 싫어하시죠? 동의하셔야죠. 아니요, 그러면 본인이 땡땡치가 될 수도 있어. 본인 욕할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 장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그죠? 이분들한테 쓰는 용어가 장사치. 약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양아치도 비하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장사치도 약간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원나라에 들어왔지만 21세기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네, 원나라 말 중에 지금도 쓰고 있는 우리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수탈, 공녀 잡아주시고 첫째 줄에 황간, 내씨들과 공녀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황간은 우리 보통 내씨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 내시 생각하면 남성 기능이 없는 애들 갖다 내시라고 하죠. 원간섭 전까지는 남성 기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갖다 보통 우리도 성중애마라 불렀어요. 귀족의 자제들이 가서 왕의 숙이 경호선 애들이었어요. 원래 왕의 측근 인사가 성중애마로 출발했어요. 얘들은 정상적인 남성들이에요. 근데 원간섭기가 되면 원나라의 공주를 포함한 거기 시중 들어오는 여성들이 되게 많이 따라 들어온다고. 그러면 성중애마처럼 남성 기능이 있는 애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썸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남녀간에, 젊은 남자들 간에. 말은 안 통하더라도 어떻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남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여기 사고 친다는 얘기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없애버리는,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는 황간들이 처음 등장하죠. 일명 우리가 말하는 내시라는 사람도 이때부터 원간섭 이후에 그다음에 조선시대까지 남성 기능을 상실하는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참고로
원나라에도 상당수의 궁궐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후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궁궐에서 일하는 궁궐 시녀들 되게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에서 남성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요즘 말로 치면 납품해 주는 거야. 곡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한 해에 한 100명씩 보내진다면 100명을 보내려면 1000명 정도 죽여야 돼.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가서 뭐 마취제니 뭐 의료 기술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야. 가가지고. 그럼 과다출혈 죽지. 과다출혈만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이 여기 사람의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따르게 돼요. 피해가 따르게 돼요. 지금 시대가 지나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비분 관계겠지. 그죠? 근데 800년, 90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21세기니까 13세기니까 한 700년, 800년 전 얘기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몽골인들 볼 때마다 별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애들 보면 일본이에요? 약간 감정 실리잖아. 왜? 우리 역사에서 일본을 되게 우리가 격하게 비판하니까. 근데 몽골은 우리 전혀 먼 나라이고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감정이 별로 없어. 몽골 애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와, 잔인한 부분도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책에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원나라 역사 공부하다 보면 책 이만 두꺼워 오거든. 일본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거 되게 많아요. 차마 다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갑니다. 세조구제 별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입성책종을 주장하자 세조구제를 통해서 반박했다. 오른쪽에 봐주시죠. 어떤 건지 지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른쪽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옷과 머리에 쓰는 가는 고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사실은 오직 원나라 조정이 보낸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한다. 압록강 준정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몽골의 자원에 머문 사람들을 조사해 모두 고려 돌려보낸다. 네. 원간섭기에 비어나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친원파가 등장하게 됐다. 우리 친일파 등장하듯이. 두 번째, 몽골풍.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발, 머리 다 깎아도 뒤에만 이렇게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뒤에 그 그림 봐주시죠. 되게 뒤에만 길어떻게 밑으로 뒤에 엉덩이가 쭉 늘어뜨리는 모습 보이시죠? 그 다음에 족두리. 여성의 결혼식 할 때 족두리만 보이시죠? 지금도 우리 하죠. 우리 전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패백들도 이거 하죠. 지금도 하죠. 네. 그 다음에 몽고로 등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되었다. 고려양,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풍수의 몽골에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됐죠? 다음 페이지. 원간섭기 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간섭기 왕들에 대한 얘기. 첫 번째, 충렬왕 보겠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왕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 충자만 써야 되죠, 그죠? 네, 원나라에 충성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조나 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충렬 가보겠습니다. 동령부와 탐나총관부를 반환받았다. 가로 열고 외교적 노력. 외교적 노력. 부인이 원나라 공주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드리면 좀 약간 여러분들 좀 아우 이거 뭐야 이렇게. 자기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원나라의 공주와 왕이 같이 조정의 위에 딱 앉아 있으면 원나라 관리들이 사신들이 와서 A를 갖추고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게 A 바르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신문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 공주는 이제 자기 방에 있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 왕이 충렬에 딱 앉아 있으면 원나라 관리들이 와가지고 A를 차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무릎 꿇고 뭐 전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책상 따리 이렇게 하고 여기요 이것도 이거 해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요즘 말로 치면 A 없게 본다는 거야.
그럼 충렬왕이 열받은 거야. 이런 싸가지가 된 거지. 그래서 자기 장인어른한테, 공주의 아버지한테, 시에서 세계 최고 권력자인 칸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이거 못하겠어요. 왕노릇 못하겠다. 땡깡 노는 거야. 그리고요, 저기 우리 마누라 데리고 저기 살 테니까 땅 좀 주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칸이 누구야? 이번에 고려 간 사람이 누구야? 다보다 전부 다 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거 해주시고요. 저기 동명부하고 탐도청구하고도 다시 주세요. 그래서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받아온 거야. 기록상의 예교적 노력이야. 실질적인 뭐야? 자기 장인어른한테 땡깡 부려가지고 저기요 이것도 주고요. 이것도 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장인. 이거 뺏어온 거야. 국악진흥청으로 안양이 원해서 성냥을 이거 별표 갑니다. 별표. 난이도 좀 올려봐. 여러분 거 제가 표시하는 거 있죠. 난이도 좀 올리라고. 네. 여러분 거 제 표시. 이렇게. 안양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흔히 얘기하는 쉬운 성리학이 처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해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양의 호가 해현입니다. 해현. 해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선생님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이미 돌아가신 분이 한참 전에. 그래서 주희의 호가 해암이야. 그 호를 본따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노라.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배움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주자대전을 보니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 그 책 보고.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라서 나는 해연이라 되겠다.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안양에 의해서 성리학에 들여왔고 국악상의 장학금, 서막전을 설치해서 서막전 잡아야 됩니다. 장학기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나? 학교 다니다 보면 가정 환경이 안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좀 필요하다는 거지. 서막전을 설치했다. 경사 교수교감, 실품이하의 관리에게 경사와 경학과 역사를 가르쳤다. 경사 자르시고 교수 자르시면 돼요. 도감은 임시관청이에요. 경사는 유교 경전과 역사를 얘기하고 교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을 양성해서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즉 유교 교육을 강화시켰다는 거지. 삼국유사 제왕운계 편찬다. 별표 3개.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편찬돼요. 문화적 자주운동이 일어났다. 왜일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분모가 뭐야? 이거 배웠어.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뭐야? 누구를 표시하고 있어? 그렇지.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기 공통점이. 왜? 원간섭 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의식이 남아있다고. 제 자식들이 우리를 뭐라 불러? 야,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야 얘기한다고. 우리도 자존심 있지. 뭔가 하나 내세울 거야. 야, 전에 징기스칸이라는데 우리 뭐 하나 없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에이, 마땅한 게 당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당군을 내세울 수 있는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삼국유사 지향 공통점이 둘 다 공통적인 내용이 당군을 내세우고 있더라. 전민 변정도감. 전민 자르시고 변정 자르시고. 이 원간섭기의 원나라 관리들이 이제 원나라 관리가 됐던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농사질 땅이 여기서요. 바늘 꽂을 땅 한 채 없다 얘기했어요. 그만큼 수단 방법을 가지고 다 땅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 땅을 다 뺏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농장을 혁파에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권력자들이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실의 원찰인 묘련사가 개성에 창건되었다. 묘련사는 즐겁습니다. 백년사, 강진에 있는 백년사, 원찰인, 승려 무예국사가 참여시켜 천태종이 주요 사찰이 되었다. 왕실과 결탁한 변질된 불교가 되었다. 또한 백년사의 분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려말 충렬왕과 대국대장 공주, 충선왕의 영정을 오신 영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찰의 의미라는 거 아셨죠? 예? 원래 불교의 절간의 목적은 뭐라죠?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나라 항실 누구 죽은 놈 다 이거 사진 붙여놓고 입에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 됐다는 얘기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비판하잖아요. 요즘 사찰에 가면 어떻게? 이거 있어.
사람들 화장하고 도자기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리 그릇 넣는 절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원찰적 성격이 든다고. 시켜서 돈벌이 하고 있다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어야 돼야 돼, 여기가. 근데 일반인들에게 돈 받고 여기다 화장하고 그러는데 뼈가루 대신 여기다 보관해주고 있죠. 보관료 받고 있잖아. 그래서 1년, 2년, 3년 사이 계약하고 5년 계약 기간이 5년 지났는데 운영비 또 받잖아. 별도로 또 받잖아. 돌아가셔도 돈 계속 내야 돼. 여기다 묻으면. 그 다음에 재상 박유의 첩제도를 주장하였다. 이건 이미 밑에 적어놔서 기출사료라고 적어놓으실까요? 조금만 할게요. 네, 기출사료입니다. 재상 박유가 주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철을 두게 하되 품기에 따라 그 수를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서는 1인 1첩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척에 낳은 자식도 역시 본가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세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는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간섭기가 되면 남성들이 되게 희생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달라졌어요. 여성이 성비가 더 커졌고 남성이 성 비율적으로 더 낮아졌어요. 즉 인구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즉 부인을 한 명이 아니라 일부 일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첩을 줄 수 있게끔 하자고 박유라는 사람이 건의했다는 거야.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박유가 궁궐에서 업무를 보고 퇴고를 할 때 여성들이 도로가에서 돌멩이를 집어서다가 박유라는 사람이 막 집어 던져. 막 이 새끼 저 새끼가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 저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냐고 막 난리가 났어. 여성을 갖다 뭐 첩을 몇 명을 들이자고 저 나쁜 막 쌍욕을 막 여성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야. 조선시대 가능합니까? 조선시대 남성은 하늘, 여성은 떵이잖아요. 조선기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려의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같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야. 요 내용의 목적은 뭐야?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감히 어떻게 남성이 여성을 갖다가 첩을 여러 명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고위 관리에게 돌멩이 던지는 것도 무서운 거고 그 여성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어떻게 그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이치가 대단히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같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고려 여성이 조선의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했다는 것. 충선가입니다. 충렬왕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혼혈왕이 충선왕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혼혈왕이라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 첫 번째 왕이 탄생된 충선왕입니다. 정방 폐지를 시도하였으며 정방은 누가 만들어서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사기구야. 최후가 만들었어. 무신정권식 최후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사기구가 정방이에요. 정방을 폐지하려고 노력했던 뭐죠? 인사권을 정방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뜻이야. 원래 인사는 왕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대통령이 우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즉 고위 공무원들, 그죠? 자, 정방을 폐지하려고 시도했다. 즉 왕에게 권력을 다시 가져올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리문을 설치해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사리문은 원래 할리문에서 출발했어요. 위에 저거 할리문이 사리문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즉 격화된 거야. 격화. 할리문이 사리문으로 격화됐어요. 여기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야? 세종대왕 집현전과 같은 역할이야. 정책, 국책 연구 기관이면서 여기는 주로 이제 예교 문서를 주로 많이 작성했죠. 정책 기관은 같아. 집현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이야. 이렇게 사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뭐가 되죠? 이게 이것도 격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비 무고 사건으로 원에 압송된 폐지했다. 조비 무고 사건 봐보자. 충렬왕은 원래 본 부인이 있었어. 보통 이제 이 사람을 정화궁주라 불러. 가장 안타까운 인사가 충렬왕의 본 부인이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비가 됐잖아. 그런데 갑자기 충렬왕이 누가 결혼한 거야? 원나라 공주, 제국대장 공주가 결혼하게 됐어. 그리고 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 그 아들이
충선왕이야.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질 때 아들 충선왕은 원나라에 있었어. 원나라에 있었어. 근데 충렬왕은 가장 안 좋은 것을 다 해. 여성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걸 해. 뭘 하냐면 맨날 사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말에 집에 있지 않고 가정을 같이 가사노동을 같이 이렇게 남자들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가사노동을. 근데 여자는 그냥 집에 있고 얘는 맨날 싸돌아다니는 거야. 매일 주말만 되면 사냥 다니고 여자 만나고 막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이때 충렬왕이 조비라고 하는 후궁을 만나게 돼요. 이 조비는 원나라 공주의 몸종이었던. 그래서 충렬왕이 조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조비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자기 어머니가 희생되게 돼요. 그 충선왕 이 소식을 듣고 기국에 와서 그 아들의 왕자의 권력으로 아버지가 왕위에 들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고 자기 어머니 죽음에 조비를 갖다 그냥 목을 칼로 쳐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야. 충선왕. 왜? 충선왕은 원나라 직계 칸의 손자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넘버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했을 뿐이지, 부마일 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무시하는, 걔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가 없는 권력이 안 한 분이야. 자기가 군사 끌고 와서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이런 시장하고 바로 쳐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혼란에 빠질까? 아버지 충렬왕이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충렬왕 그만해야 되겠네? 그만하게 돼요. 그리고 충선왕에게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미 물려줬어요. 보통 우리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왕이 물려받는 게 일반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조비 무고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 조비 이 탄핵 사건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 조비가 되게 간교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미모를 이용해서 줄타기를 해요. 줄타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충렬왕에게 나이 차도 되게 많이 납니다. 충렬왕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왕이 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나이 차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60 다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어요. 그래서 이 이때 고려 왕들 보면 지금 21세기 시각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비 무고 사건으로 원에 압송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정방이요. 그러니까 충렬왕의 후처죠. 자기 보면 자기 작은 어머니를 진짜 죽인 거잖아. 다시 갑니다. 충선왕 의염창을 설치하여 별표 한 3개 가볼게요.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국가재정을 확충하려 했다. 그때 당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소금하고 철이었어요. 이걸 국가에서 매점매석에서 국가만이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관청이 의염창입니다. 의염창입니다. 지금 우리 뭐 소금 그냥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요즘 또 소금도 적게 먹는 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의염창을 설치했다. 각염법. 그럼 돈이 많이 생겼겠네요, 왕에게. 그죠?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해야 될까? 여름 호주머니 돈이 많이 있으면 쓰지 않아야 돼? 돈은 써야 재미가 있지 않나? 그치? 물론 저축도 필요하지. 자, 봐봐. 의염창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쭉 내려가 보시면 5번 가보자. 그러니까 의염창을 연필을 살짝 5번으로 화살표 당겨줘봐. 돈이 생겼잖아. 돈 좀 써야지 이제. 우리가 쇼핑 한번 하자고. 우리 뭐 S백화점도 가고 H백화점도 한번 가보자고. 영경에 학문연구소 망권당을 설치했다. 망권당. 건물 지어서 돈 좀 써야지 뭐. 책도 좀 보관하고. 원나라 학자 조명구와 고려 이재현이 교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옥연구체가 유용하게 됐다. 나름대로 어떻게 하죠? 고려라는 나라에 학문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준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거 자기 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염창을 통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망권당이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재상지존 갑니다.
공신의 재상의 가문을 뜻하는 것으로 충선왕의 즉위교세에 왕실 존칭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15성을 발표했다. 즉 이 내용은 종례혼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복 동성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왕실의 근친혼 때문에 그 태어나는 자식들이 되게 지병을 달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앞으로 왕실에서는 근친혼을 금하겠다. 대신에 밖에 15개 가문을 지정해 줬더니 거기에 첫 자식들과 결혼해달라. 이걸 재상 지정을 15개 가문을 지정해 줬다. 나름대로 개혁책입니다. 그러나 적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혼은 근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친혼이 안 좋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지. 충렬왕이 4번 갑니다. 사망하자. 충렬왕이 사망하자. 충렬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1년 만에 죽어요. 사망하자 고려왕이 다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영경에서 기국하지 않고 전지정치를 했다. 전지를 줄였습니다. 편지정치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왕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왕이 없습니다. 6번 자신의 후원자에게는 원의 인종이 세상을 떠나자 고려 출신 한간의 참소를 입어 토본으로 즉 티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에 풀린 지 2년 뒤에 죽었습니다. 티벳 민족. 우리나라 왕 중에 유일하게 티벳으로 유배 간 왕이 충선왕이야.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티벳 사원에 가면 그 불화들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충선왕의 모습이 사진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과 실제가 꼭같이 존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충선왕이 티벳에서 유배 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유배지를 가장 멀리 간 왕이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첨의사사를 첨의로 개편했다. 밀직 7번, 8번 안 해도 될 것 같아. 두 개를 X거.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 9번 심양왕 제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심양왕 제도를 이의제의 정책을 펼쳤다. 전동사 X거. 우리 구급에 잘 안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저 충선왕 유배길을 봐봐. 베이징에서 시안, 그 다음에 라싸, 사카까지 이렇게 이동한 경로가 나오죠. 다음 페이지 충수강 가봅니다. 충수강. 찰리 변이도감을 설치, 토지와 노비 결시했다. 찰리 변이도감만 밑줄, 앞에서 7급 빗줄 적어놓으세요. 7급 빗줄. 그 다음에 문익전의 목화의 별표, 충수강 때 목화군에 처음 전래됐다. 그 다음에 4번에 민지의 번조 편전 강목 편찬 앞에서 적습니다. 7급 빗줄 적습니다. 번조 편전 강목 나오는 이유는 선후관계 적어놓으세요. 책 적어놓고 선후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선후관계, 충수강 때. 전무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쟁이라든가 밀란이 발생할 때 파견된 인사를 갖다가 전무사라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충, 선, 충수, 공양 여러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시대를 물어보기. 그 다음에 고려원 간섭 공유된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들의 딸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궁궐의 여인들도 차출됐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옹주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 태어나면 공주라고 그러고 후처 부인에 태어나면 그 자식을 여성을 옹주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옹주는 지극히 예뻐했던 딸이 공녀로 가게 되자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병이 생겼다. 결국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55세였다.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서쪽 원나라로 끌려가기를 거른 애가 없다. 비록 왕실의 친족과 같이 귀한 집안이라도 숨기지 못했으며 어미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만날 기약이 없었다. 거기 왕실과 귀한 집안, 귀족의 입주가 그러니까 공녀의 대상이 신분의 규정이 없었다는 거야. 그냥 잡히는 대로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녀는 모두 다 일반 백성의 자식이었다, 여식이었다 이런 질문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족이라든가 왕실 사람도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충숙 갑니다. 충숙. 충수강. 충수강은 패스하자. 패스. 충의왕 가보자. 공민왕의 친형.
충해왕. 그 충해왕이 우리 원간색 가장 폐륜합니다. 제일 밑에 봐보시죠. 야, 글자가 1, 2, 2, 3이다. 좀 수정하자. 1, 2, 3, 4로 수정하자. 이거 오타다. 선생님이 이렇게 글자를 쓰면서 오타가 하나 발생했네요.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충해왕 때 편민조례 추변도가 밑줄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를 담당한 사법기구였다. 7급 기출입니다. 살짝 적어 7급 기출이라고. 적어놔야 되거든, 여러분이 연필로. 공부할 때, 이거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구나 정도. 이거 볼까요? 왕과 개혁기구가 옳게 연결된 것, 연결되지 않은 것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급은 될 수 있는 한 손대지 마.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이제 9급만 봐. 오케이? 나중에 선생님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 이렇게도 나오는 거 그 정도만 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틀려도 괜찮아. 공부할 때는 아셨지? 그래서 일단 급한 거 봐요. 9급 정도 수준을 먼저 내가 빨리 독습하자는 거예요. 복습. 술 마시고 방탕에 노는 것에 익숙하며 정치보다는 술과 여자를 탐하였다. 충해왕이 가장 우리 고려 왕 중에 가장 못난 왕이에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다 골라서 했어요. 이 사람은 죽은 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성병으로 죽었어요. 매독으로 죽었어요. 되게 쪽팔려. 쪽팔린 왕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충무왕 갑니다. 정치도감 밑줄 앞에 7급 기준을 뒀습니다. 정치도감, 충목왕, 정치도감. 오른쪽 3번 갑니다. 경천사 10등석답 별표 5개. 이미 우리 문화파 때 잠깐 언급드렸죠. 충무왕 때 경천사 10등석답이 건립되었다. 어디에? 개성에. 개성에. 일본 밑에 순환의 문화재로 나와 있죠. 네, 일본인이 가져갔다가 비판받자 우리 궁궐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보관됐다가 용산에는 국립도서관 박물관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해 와 있다. 요거 똑같이 비슷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원각사지 10등석답 있다고 그랬어. 원각 10등석답 어디 있다고? 종로에 있다고. 탁골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경원이시에서 경천사 원각 순서 잡아야 돼. 선후관계. 충정 갑니다. 농상지표 별표 갑니다. 별표 하나 갑니다. 이암이 원나라에 수입한 농서로 특히 당시에 새로운 유용 작물인 양잠, 누에입니다. 양잠이란 말은 누에 잠자에 누에를 기르는 기술이겠지. 목화의 재배를 작년 기사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경 사회인데 가정에서 부업으로 양잠, 누에를 길러서 실크를 뽑아내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려 후기 충정왕 때 누에를 기르는 기술들을 두기 시작했다. 충정왕 보고요. 2번 애구침범이 잦아 능력이 부족해 폐위되고 강화에 추방되고 15살에 독살되었고 공민왕이 추대되었습니다. 이건 기항우 지시입니다. 기항우가 충정왕을 폐위시켰어요. 왜? 곡물이 원나라에 제때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애구의 침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봐봐 충청, 경상, 전라지역 애구의 손에 수탈돼요. 빼앗겨요. 그럼 당연히 농산물은 이 하삼도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지는 거야. 농경사에서는. 그럼 원나라에 줄 게 도덕이 없지. 이러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애구들이 우리 하삼도만 아니라 직접 원나라, 즉 오늘날 중국 땅을 침범해. 배를 끌고. 그럼 원나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고려왕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공민왕이 기왕후의 눈에 보였어. 공민왕은 지금 현재 기왕후가 집권하고 있는데 원나라에 와 있었어요. 누가? 공민왕이. 밭에 되게 똑똑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민왕을 고려왕으로 보낸 거야. 근데 공민왕이 와봤더니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엉망진창이야. 원나라의 세력들이 다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야. 내가 소위 왕인데 전혀 말빨이 안 먹히지. 기항후의 딸랑이 세력으로 왔는데 와서 봤더니 엉망진창이거든. 그래서 공민왕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원나라 추종 세력들, 기시를 싹 죽여버리고 공민왕의 왕권을 실권을 쥐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실패지? 공민왕이 왕 된 것은 기항후가 세금 제때 잘 걷겠다고 자기 측근 인사를 보냈는데 역으로 하사를 맞이게 된 거지. 정치란 게 이런 겁니다. 내 말 잘 듣게 생겨서 썼더니 다시 역으로 나에게 더 왔다는 거지. 그게 충정왕 때입니다. 공민왕 가봅시다.
공민왕 갑니다. 자, 기양후 때문에 왕이 된 공민왕 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 14세기 중반의 상황, 원명교책이다. 이건 그냥 전통적인 문제, 클래식한 문제, 원명교책이야. 즉 원나라가 약해지고 명나라가 새롭게 건국한 시기였다는 거지. 반원자주정책이 있었다. 공민왕의 정책, 기철을 포함한 친원세력, 기철 밑줄 긋습니다. 기철세력 축적, 즉 기양후의 오랍이죠. 관제 복구와 몽고풍 금지, 원해 연호 사용 폐지, 이성육부 중심의 문종대의 복구, 간제로 복구되었다. 몽고풍을 모두 다 금지시켰다. 그 밑에 사료는 기출 사료라고 적습니다. 신하들이 공민왕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변복을 하고 있다. 오랑캐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다고 변발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은 왕인데 원나라 사람이 와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신하들이 전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고려 왕인데 어찌하여 원나라의 옷을 입고 원나라의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해, 내가 자려고 했는데 못했어. 앞으로 머리 다시 하고 우리나라 옷을 다시 갈아입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지 넘깁니다. 정방 폐지, 인사기구를 확실하게 폐지합니다. 즉 인사를 모든 공민왕의 안으로,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하고 기존의 문학 중심에서 경학 중심의 과거 제도를 정비해 많은 신진사들이 배출하였다. 예, 이것도 별표, 기출입니다. 즉 유학교육을 하고 기술학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성균관에서는 기술학은 가르치지 않겠다. 즉 유학, 서학, 산학, 산학은 가르치지 않고 유교 경제만, 역사만 가르치겠다. 영토회복, 유인후가 천령 이복의 땅을 수복했다. 전민병정도감 설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공민왕이 유일하게 그나마 좀 성공했어요. 원나라 애들이 뺏은 토지 있잖아. 다시 원주민에게 되돌리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게 신돈이에요. 신돈 들어갔나 모르겠다. 신돈 두 번째죠. 신돈 매출 보거든. 신돈은 승려이기 때문에, 무소유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성공해요. 일정 기간 성공을 하는데 신돈이 뭐가 되냐면 자신이 궁궐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노비를 소유해야 되고 부인을 수십 명을 갖게 돼요. 그럼 이거 승려가 아니지. 승려 가장 자주 하는 얘기 무소유라고 그랬잖아. 승려는 무소유해야만이 된다는 건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신돈이 권력을 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전민변정도감은 찔끔 성공했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요동수복, 채영이 요동지방 공략, 지용수 이성계가 요양을 점령했다 정도. 개혁정치 중단, 홍건적이 침략. 홍건적은 민족 이름이 아니에요. 봐, 선생님 봐. 붉은홍자, 붉은색 주권을 머리에 둘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원나라 군사가 아님을 표시한 일종의 비표야. 군대식으로 보면 이런 복식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군인이야. 저런 복식을 취하는 사람은 원나라 군인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홍건적이에요. 가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머리 두르고 이렇게 세안하지 않아? 머리가 내려올까봐 일종의 그걸 둘렀다는 거야. 이게 홍건적이다. 붉은색 주권을 둘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친입이 있었다. 왜일까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돼요. 여기잖아, 얘들이. 얘들 뭐라 했다고? 이때 원나라에 쫓겨서 이때 새로 뭐라고 그런다고? 했잖아, 이거. 그래서 이 지역까지 왔다고. 얘가 군사가 주둔하게 됐다고. 오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 군량미가 떨어졌다고. 우리 하루에 세 끼씩 먹잖아. 뭐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 병사들은 하루에 세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힘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군량미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다 굶어 죽어야 돼. 근데 만만한 게 여기 있어. 힘없는 애들이 있어. 얘들이 1차에 또 두 번에 걸쳐 공격이 온다고. 그럼 우리 힘이 없어서 어떻게? 공민왕이 경상북도 안동까지 도망가 버렸다. 예, 홍건적이 침입이에요. 자, 1차 침입 공민왕. 이방실과 이승경이 격퇴. 2차 갑니다. 공민왕 10년. 개경의 함락, 복주, 안동까지 피난. 이때 민속놀이 높다리 바뀌게 생기기도 하였다. 이때 노국대장 공주가 같이 가요. 원나라 공주가 같이 가요. 그런데 안동에 갔더니 큰 강, 개울가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야. 왕비잖아요. 자, 여성들이 치마를 입었어.
남성들이 어떻게 바짓가랑이 걸어 올리면 어떻게 돼? 걸어 올리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끝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올려 되잖아. 근데 여성이 치마를 올릴 수 없다는 그 시대에 흰살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강에다가 여성들이 공주가 건너기 위해서 두 명이 딱 받치고 서는 거야. 여기 두 명이 서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 손을 잡아주시는 여기를 받고 가는 거야. 여기를 받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성들이 건너가는 거야.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 민속 현재 남아있어요. 혹시 이거 나 무조건 공민왕이야? 물어보면 다시 갑니다. 높다리 받기에 풍습이 생겼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가장 옳은 거 물으면 공민왕 시기의 정책을 선택지를 고르라고. 이건 한등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야. 이미 한등급 이런 형태의 문제에 기출이 돼요. 그럼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알면 되게 쉽고 모르면 되게 어려운 거야. 아, 높다리 받기, 공민왕이 노국대전 공저, 안동까지 공민왕 홍건적이 피난으로 갔을 때 강을 건널 때 액션했던 모습이 민속놀이로 전래되었다. 김용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자, 홍건적을 물리치고 다시 개경으로 왔어. 근데 개경이 궁궐이 다 불타버린 거야. 왕이 머무를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개경에 가장 가까운 흥왕사라는 절에 머물게 됐어. 근데 그날 공민왕을 시기했던 많은 병사들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그래서 희생된 사실을 급하게 왕에게 알렸고 왕은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개경에 있는 군사장이었던 최영 장군이 연통이 됐고 최영이 군사를 끌고 와서 왕을 지키게 됐고 그 관련자들 전부 다 잡아들였고 처벌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동자가 누구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 다음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치조를 해봤더니 김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공민왕 최측근이었던 김용이라는 사람이 공민왕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거야. 왜 이랬을까?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반대하는 건문세족 중에 한 사람이 김용이라는 세력이야. 그러니까 개경에 건문세족 중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건문세족들 간에 힘을 합쳐서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했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흥왕사의 변이라고 불러요. 흥왕사 사건, 흥왕사의 변. 즉 공민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고 했던 사건, 흥왕사의 변이라고 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 공민왕 시기에. 오른쪽 가봅니다. 애구의 침입, 황산대첩. 여기서 말하는 황산은 전라북도 남원을 얘기합니다. 이성계가 가서 아지발도, 일본의 애장 젊은 친구 아지발도를 사살해서 애구를 격퇴했다. 그 다음에 밑에 최영 장군, 이거 기출이에요. 최영 장군의 호기가는 기출에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홍산은 원래 부여입니다. 부여에 침입한 애구를 격퇴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도기성자 같은 명마를 살이 오르게 목에 시냇물에 씻겨 타고 영천설악과 같은 보배로운 칼을 잘 들게 갈아 둘러매고 대장부 나라를 위한 충성된 절개를 세워볼까 하노라. 최영 장군이 격퇴하고 글을 남긴 호기가, 즉 호연지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시대에 물어보는 거 이거 다 홍건적 침입, 애구 침입할 때 모르신 내용들입니다. 쭉 넘겨갑니다. 310페이지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 모습 한번 봐보시죠.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를 끔찍이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초상화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있는 그림입니다. 자, 자제의 밑에 보죠. 밑에 자제의 문제. 자제의 옆에 꼭 제가 개혁기구 X 적어놓아요. 개혁기구 아니라고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개혁기구가 아니다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이건 공민왕은 보통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개혁 정치거든요. 또 개혁 기구를 만들거든요. 자제인은 뭐냐면 왕의 호위 무사들을 얘기해요. 왕의 호위. 여기는 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젊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제의 군사들은 왕의 호위를 목적으로 해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위에는 노국대장 공주가 출산 도중에 사망을 하게 돼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옛날에 이런 게 비일비재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민대장이 약간 이렇게 돼요. 정신이 가요. 자기 마누라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궁궐에다 엄청난 큰 불화처럼 큰 그림들을 그려요. 자기 마누라 그 초상을 다 그려서 건물에 다 붙여. 쉽게 해서 A동, B동, C동, D동 다 자기 마누라 사진을 다 도배해. 포스터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자기 가까운 측근들이 죽으면 애도를피하고 슬픈 건 맞아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 그거 인정해 주죠. 모든 사람들이. 안 됐어. 뭐 충분히 이해하잖아.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잊어지려고 노력을 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잖아. 자기 가까운 가족, 지인들이 죽게 되면 슬프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슬픔이 멈추지 않아. 계속 가는 거야. 여기서 멈춰야 돼.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종의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 후처들이 되게 많아요. 4명이 5명이 돼요. 근데 자제의 군사는 자기 신변 보호를 안 해드리잖아. 근데 자기 후처들을 갖다 강제로 범하게 해. 그리고 그걸 모르게 훔쳐봐. 이렇게. 간음증이 있잖아. 그리고 그 후처 중에 한 분이 임신을 하게 돼. 그 사실을 알고 내시가 공민왕에 가서 보고를 해. 저기요, 저기 임신했다는데요? 누구야? 자제의 군사 누구라고 하는데요? 그래? 야, 오늘 병사 좀 준비시켜봐. 왜요? 제거해야지. 밖으로 소문 나가면 안 되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다 죽을 게 아니야. 그 내시도 비밀을 알게 됐잖아. 그래서 이 내시가 그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오늘 죽인대, 왕이. 암살 시키겠대. 그럼 나도 죽이겠네? 이제 느낀 거지, 내시가. 바보 아니야? 그래서 자제의 군사들이 가서 공민왕이 잠자는 순간 가서 먼저 선제 공격을 통해서 공민왕을 난사했거든요. 피가 막 사방팔방으로 튀었다 기록이 나와. 삼국사 고려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공민왕의 업적은 되게 뛰어나요. 근데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서 되게 흠결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대신에 자제인은 공민왕의 계획규구다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 홍건적 우리 했던 것들은 패스. 312쪽 우한가 봅니다. 공민왕이 이제 봐보세요. 암살 또는 시해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민왕의 부인 아까 대시 노국대장 공주라고 그랬죠? 출산 중에 사망하게 됐죠. 되게 이제 공민왕이 시름시름해요. 그래서 신돈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노비와 인연이 돼서 공민왕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돼요.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궁궐로 데려와서 양육을 하게 되죠. 양육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 아들이라 생각하고 데려왔겠지. 이름이 왕우가 돼요. 왕우가 돼요. 그래서 공민왕이 죽자 이 왕우라는 사람, 꼬맹이가 왕이 되는데 그 힘을 발휘했던 인사가 이인임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인임이 왕으로 천거할 때 최영 장군도 오케이 해요. 최고 군 권력자도.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군 권력이 되게 강해졌던 시기예요. 홍건적으로 물리치고 애고를 물리치고 군사력 이렇게 최고 정점에 있던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왕도 최영의 허가가 떨어질 정도로 되게 막강한 권력을 쥐었다는 최고 권력도 이인임과 손을 잡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인임의 권력이 얼마만큼 셌는지 최영 저리 가라. 왜? 최영은 군사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력이 되게 떨어져요. 모든 군 안에 행정 그다음에 국가의 권력은 전부 다 이인임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이 되는 어린 왕후가 이인임의 손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인임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는 훗날 우왕이 돼요. 야사에 보면 왕을 뺨싸대기를 후려쳐. 얘 새끼 말이야 하고 막 쳐. 야사야. 정사가 아니야. 그만큼 이인임의 권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 바지왕이지, 솔직히 얘기해. 모든 권력은 이인임이 쥐고 있는 거야. 아까 정도전도 누가 유배 보냈다고 그랬지? 누가 유배 보냈다고? 왕이 보냈겠지만 누가 보냈겠어? 이 사람이 보냈을 거 아니야. 주권 관리를 정중하게 맞이하자 이렇게 했잖아. 누가? 이 사람이. 친원파니까. 그때 아까 정도지.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항의했다가 너 이 새끼들이 꺼져서 전라도 나주까지 유배 보냈다고 그랬잖아. 그만큼 파하고 막강했던 인물이에요. 이인임이라는 인물을 잘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왕 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묘가 없어요. 그냥 이름에다가 우왕, 그의 아들이 와서 창왕 이렇게 된 거야. 그 우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건 묘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왕우, 뒤에 창왕 이런 식으로 봐. 이인임일파 권력을 장악.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중단. 신원 정책으로 희귀.
친원 정책을 해결했다. 누가? 이님 때문에. 이님이 친원파니까. 결국 채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성계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래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을 때 채영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이인임을 제거한 거라고 그랬어요. 정적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다. 누구의 생각? 채영 장군 생각. 내가 힘이 없었을 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쥐었다면 이성계가 함부로 하지 못했을 텐데 나는 이성계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인임을 제거한 게 가장 큰 후회스러운 얘기다. 고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의 실수다. 나의 미스테이크다. 그 미스테이크는 뭐라고? 누구를 제거한 거였다고? 채영이? 이인임을 제거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지, 결과적으로. 그지? 예. 개의 동지로서 권력을 잡았던 당연히 이인임을 몰아내는 게 순리였죠. 그러나 지나고 봤더니 후회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예구의 출현과 토벌, 채영, 홍산대첩, 부여에서 채무선, 금강에서 진포대첩, 이성계, 항산대첩, 남원 운봉에 이거 잡아야 돼. 아까 별표했죠. 또 잡아야 돼요. 네, 아지발도, 애장 아지발도가 열 몇 살짜리가 왔어요. 그래서 얘들가 전라도 지역을 막 휩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출동해서 아지발도를 사살로 권력을 그 애들 제거하게 됐다. 정지, 간음포, 박이, 대마도 다 우왕인데 박이는 창왕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많은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이하도 해군, 철령이 통보, 이하도 해군, 폐가 앱진. 자, 우리 이하도 해군을 하게 되면 스토리가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잠깐만 봐보자. 마지막에 해도 되겠다. 다음 시간에 조선 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하도 해군을 좀 볼게요. 이하도는 섬이죠. 여기가 뭐죠? 압록강이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모래 둔덕이 생겼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퇴적돼서 모래 둔덕이 생겼어요. 여기를 이하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하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고려 시대에 최전방 군사기지였어요. 여기 건너면 뭐야? 요동인 거야. 여기 건너면 요동인 거야. 요거 보세요. 이하도 해군 봐보겠습니다. 우왕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민왕 이후에 우왕 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책 한번 봐볼까요? 명은 원나라의 쌍성총관부 지역을 명예 직송용으로 삼겠다는 철령의 문제를 통보해 왔습니다. 우왕과 채영은 이성계와 정몽주 등의 반대도 채영을 8군 도통사, 이성계를 5군 도통사, 조민수를 작은 도통사 임명, 요동 정보를 추진합니다. 이하도 해군, 이성계가 조민수를 설득하여 이하도의 해군을 단행하여 채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옹립하였습니다. 이때 채영 장군은 이하도에 가지 않아요. 우왕 옆에 있어요. 이게 가장 패착이에요. 채영이 갔다면 이성계가 채영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채영 군사를 제거하기도 어려웠어요. 그 역사는 딱 한 끗 차이야. 결국은 이성계가 요동을 공격할 수 없다고 조민수를 설득하게 돼요. 그 군사를 끌고 다시 해군에 왔다는 뜻이에요. 해군하게 된 4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4가지 목적 좌측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에 하우 예소입니다. 요동을 건널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우 예소. 지금은 여름철이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싸울 수 없다. 그러면 뭐 봄에는 싸우고 겨울에는 싸울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질병이 많이 퍼진다는 거야. 네, 그 시기에. 그 다음에 우기란 얘기죠. 네, 질병 얘기하고 있고. 우기, 지금처럼 되게 비가 하루 건너 막 오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우기가 되면
무기에 비가 맞으면 녹이 쓴다는 거야. 우리의 가장 주력 무기는 뭐죠? 가장 장거리를 당길 수 있는 게 화살이야. 화살이 악교를 지금 요즘처럼 본드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야. 악교가 놓았을 경우에는 활시를 당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전쟁에 가장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패착이지. 그 다음에 남쪽에 애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애들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하함도 지역은 얘들은 넘겨줘도 되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군사력을 모두 집중할 수 없다. 우리 역사를 본다면 작은 나라가 대국을 쳐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목적을 들어서 명분을 만들어서 이하도에서 해군에서 최영장군을 제거하고 최영장군이 반항하죠.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을 폐위합니다. 왜? 이하도 해군의 목적을 최영장군과 최고 책임자인 왕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우왕의 아들, 꼬맹이 왕창이죠. 창왕을 옹립하게 되죠. 창왕이 나중에 이제 뭔데? 창왕이 성장하게 되면 문제는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유배가고 난 다음에 사사대, 사형 먹고 죽인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본인이 성장돼 어린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된 중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지. 그럼 이성계 일당 입장에서 어떻게? 이 자식 크면 안 되겠는데? 얘도 제거해야 되겠는데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 명분을 만드는 거야. 야, 우왕과 창왕은 왕실 진짜 정통이 아니라는 거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지. 누구의 아들 같다는 거야? 신돈의 아들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자기 아들이니까 데려다 키우는 거지. 아들이 아니라 키우는 아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창왕을 죽이는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짜 왕족인 공양왕을 나는 왕 되기 싫어 막 도망다니면서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만든 거야. 이게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야. 마지막 왕이지. 그리고 공양왕도 결국은 양위하죠. 양위를 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궁고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폐가 입진 잡아봅니다. 폐가 입진. 폐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옹집한다.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죽이는 명분을 폐가 입진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공양왕이 왕이 되었다. 공양왕은 우리 불가에서 이거 있지. 공양 드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절에 가서 공양 드린다는 얘기. 얌전하게 죽어졌다는 의미로 묘를 만들었어. 공양 막 시끌벅적하게 하지 않잖아. 공양이라고는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공양 시기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의 별표 5개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페이지 남겨놓고 별표 5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성계가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그죠? 그죠? 이하도에서 해군을 하잖아요. 이하도군은 1388년에 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암기하라고 합니다. 늙으면 못해요. 88해야 용기가 있어요. 외우셨죠? 늙으면 못한다니까 88해. 여러분 정도 88해야만이 군사를 끌고 해군할 수 있다. 그럼 뭐 잡았을 것 같아? 정치 권력과 군사력을 누가 잡았겠어?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를 대표하는 이 아저씨가 권력을 잡았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정치, 군사 잡관에 뭘 잡으면 될까, 이제? 이거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이거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가전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요. 가전법. 공무원은 월급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공무원 네. 원래는 가전법 시험 별표 5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처음 야망은 계민 수전이죠. 전 국토를 국가가 몰수 n분의 1로 국민에게 분배.
생산된 양을 세금을 거둬들여서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방식이겠죠. 분배하고 수익금으로. 지금 우리 20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이승만 정부 때 토지계획에서 n분의 1씩 다 나눠줬지.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였지.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 나갔지. 봐봐. 14세기에 600년 전에 이성계 세력들이, 정도전과 조준 같은 세력들이 계민수전을 통해서 국가를 완전히 때려 엎으려고 한 거야. 지금 요즘처럼 공화국 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600년 전에. 되게 앞섰지. 급진적이지. 그런데 이 과전법을, 계민수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가장 대표적인 정몽주 같은 세력들이에요. 신진사대부인데 온건파들이 있어요. 정몽주, 그의 스승 이색, 길재,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했다는 거지. 이 세력들이 반대한다. 결과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세력들이 이 세력과 요즘 말로 치면 딜이 일어나. 딜이 일어나는 게 과전법이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 땅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하고 n분의 1 나눠주고 거기에 경기 땅에 대해서 한해서 경기 땅에 한해서 토지를 수급해주고 생산량의 일부를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겠다. 이게 과전법이야. 경기 땅에 한해서. 공통적인 뭐죠 이거? 소유권 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의 수주권을 가져가게끔 하는 겁니다.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을 내지 않고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가는 거야. 공무원이 지정된 금액을. 과전법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게 1391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게 1392년입니다. 근데 건국이 개성 궁궐에 사게 된 거야. 고려나라는 나라의 궁궐에 사게 된 거야. 약간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아? 새로운 나라인데. 그래서 서울에 수도가 새롭게 정해집니다. 수도가 정해지고 한양으로 천도개혁이 만들어지죠. 1394년에 오늘날의 서울, 한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순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하도 해군, 과전법, 조선 건국, 한양 천도 순서 잡으셔야 돼. 네. 이게 과전법입니다. 자, 봐보세요. 과전법 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교재에. 일과에 보시면 지급 액수가 최고 높은 사람이 150개월이야. 150개월에 동그라미 쳐. 색깔 좀 칠해주세요. 색깔 칠하라고. 그러면 옆에 이쪽 좌측 여백이 있지. 여백에다 적어야 돼. 조그맣게. 옆에 여백에다가. 전시과의 1등급은 110개월이야. 전체 실질 110개월 줬다고. 전시과에서는. 고려시대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에서 시정, 개정, 경정제 최고 맥시멈은 문화시중 1등급에게 110개를 지급했다고. 여기는 150개라고. 누가 더 많이 지급됐지? 과전법이 더 많이 지급됐다고. 이거 지문에 나온단 말이야. 잡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전시과하고 과전법을 비교하고 있다고. 이런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내가 전체를 월급제도를 분석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앞에 적어야 돼. 과전법 옆에다 이렇게 적으라고. 전시과의 1등급은 110개를 지급했다고. 과전법 150개. 과전법이 훨씬 더 많은 지급을 했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라는 뜻입니다. 과전법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다 됐습니다. 314페이지 전시과와 과전법 비교한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박스로 만드는 거 있죠. 고려 시기의 전시과와 고려 말에 공양왕 때 만들었던 실시한 것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나오는 전시과하고 과전법. 이렇게 해서 일본의 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